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오늘 온라인 수업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이라고 해서 좀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저희가 오프라인 계약으로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으로 온라인에서 만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선생님들 좀 마음이 더 좋네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하니까. 선생님이 이 강의를 다시 처음에 찍었었는데 13초 정도 강의를 찍었을 때 갑자기 저희 반에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강의 영상이 다 날라가서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처음 하는 것처럼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배웠던 거 얘기를 좀 잠깐 해보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갑신정변에 대한 시험 문제가 뭐 확인 문제라고도 하죠. 너무 어려웠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심지어는 작년 전국대회에서 이제 수상을 한 장모 선배조차도 문제가 수능보다 어렵습니다라는 의견을 줄 정도로 문제가 많이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맞춘 친구가 있으면 정말 역사 수업 잘 들었구나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할게요. 선생님이 보기에도 좀 오늘 보니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가는 확인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를 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냈던 이유는 여러분들의 수준이 그만큼 높을 거라는 믿음 때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우선 이제 본수업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서 뭐 사진을 캡처하거나 어디 유포하는 거는 불법이라는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1885년 거문도 사건입니다. 이 거문도 사건의 배경을 한번 봐볼게요. 배경은 모든 사건에 배경이 있어요. 러시아 조선 같은 경우에는 1882년에 이모군란, 1884년에 갑신정변 전부 다 누가 해결해 줬죠? 그렇죠. 청나라가 개입해서 조선의 문제를 해결해 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청나라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도 실제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좀 끌려다니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것처럼 우리가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혼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청의 내정연설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어요. 왜? 청나라가 조선에 들어와서 감나라를 배나라를 하고 있으니까 청나라를 견제하려는 나라가 좀 필요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겠지만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여러분들 러시아에서 제일 유행하고 인기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혹시 보드카라고 알고 계세요? 이 보드카는 여러분들은 나이 때문에 아마 접해보지 못했겠지만 엄청나게 독한 술이에요. 이거 한 잔을 마시면은 선생님도 이제 대학교 가서 처음 보드카를 한 모금 마셔봤는데 한 모금 마셨어요. 한 모금. 근데 목 끝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날 정도로 술이 정말 독하더라고요. 러시아는 날이 너무나 춥기 때문에 이 보드카가 굉장히 유행하는 정도인데 러시아는 겨울에 영하 40도, 5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얼지 않은 항구를 얻기 위해서 조선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러시아의 나라를 막기 위해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 거문도라는 데가 어디냐면 일단 거문이라는 거는 이름이고 도는 섬도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천공항에 있는 영종도, 뭐 백령도, 연평도 등의 섬에 이제 섬 도자를 쓰는데 이 검도도 마찬가지로 섬입니다. 여러분들 인천에는 많은 섬이 있지만 이 섬은 아쉽지만 인천은 아니고 저쪽 부산 쪽에 있는 남해에 있는 섬 이름이 거문도입니다. 그러면 영국은 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이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을 했을까요? 이건 불법적으로 점령한 거라는 점에 초점을 좀 맞춰주세요. 선생님이 배경을 설명하려면 세계 지도를 하나 그려야 될 거예요. 당시 러시아는 세계 몇 등 정도였다 그랬죠? 세계 3등 정도 되는 나라였고 그럼 세계 1등은 영국이었습니다. 이 1등은 항상 2, 3등을 견제하기 마련인데 선생님이 지도 잠깐만 그려볼게요. 믿기 어렵겠지만 세계 지도입니다. 자,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여기가 이탈리아가 있고 여기가 영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러시아가 있겠죠? 여러분들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얼지 않은 항구를 얻기 위해서 처음부터 남쪽으로 가려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 러시아 위쪽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북부지방에도 항구가 얼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처음에는 위쪽에 있는 항구로 진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누가 막았을까요? 그렇죠.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북쪽 항구를 차지하는 거를
무력으로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북쪽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으니까 남쪽에 있는 아시아 쪽에 있는 이쯤에 있겠죠? 아시아 쪽에 있는 항구를 노리기 시작했어요. 영국은 지금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을 간파하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조선에 있었던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 이거 지도로 잠깐 봐볼게요. 자,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대립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위쪽에서는 청나라,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영국, 일본, 러시아, 여긴 나와있지 않지만 미국, 프랑스 등도 이 한반도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 거문도, 여기 보이시죠? 제주도와 부산 사이에 있는 섬인데 이 거문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기까지 이르니까 조선 내부에서는 이제 얘기가 있겠죠. 우리가 아직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어서 우리가 새우등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서는 좀 더 깨어있는 선각자가 있었고 독일의 대사관 직원이었던 부들러라는 사람이 조선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돼요. 같이 봐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되었냐면 부들러라는 사람은 독일의 대사관에 있었던 직원이었어요. 이 부들러라는 사람이 당시 영국과 러시아, 일본 그리고 청나라가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대립하는 걸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주장한 거예요. 뭘? 한반도는 중립국이 되어야 된다. 혹은 중립화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고 외웠고 이 부들러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또 한 사람은 우리의 급진계약파 중에 한 명이었죠. 유길준이라는 사람도 우리도 스위스 같은 나라처럼 중립국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실제로 스위스라는 나라는 강대국이었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등등의 한가운데에 껴있었지만 중립국 선언을 했기 때문에 1차 대전과 2차 대전 때도 유일하게 포격을 맞지 않은 유럽의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세계 1등인 영국과 그리고 프랑스가 동아시아에서 대립했을 때 그 한가운데 끼어 있었던 태국이라는 나라도 중립국을 선언했기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 어느 나라에도 지배받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중립화론이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당시에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상대적으로 힘이 약했기 때문에 이 중립화론을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중립국론까지 나왔었는데 1885년에 있었던 거문도 사건 이후로 약 9년 동안은 영국, 러시아, 청나라, 일본 간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를 그 누구도 쉽게 먹으려고는 생각 못했어요. 왜? 각각 열강대 세력의 힘이 서로 비슷하니까. 근데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1894년의 동학농민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이 한자를 보면 알겠지만 이 서학이라는 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동학입니다. 그럼 서학이 뭔지부터 한번 봐볼게요. 이 서학이라는 거는 서양의 학문을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뭐 서양의 종교인 천주교, 그리고 서양의 과학기술 같은 게 있겠죠? 반면에 이 동학이라는 거는 왜 등장했냐면 일단 선생님이 좀 배경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좀 뒤로 가서 자, 서양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입해서 수많은 이권을 가져가고 수많은 경제적인 우리나라 상인들을 몰락시키는 등의 어려움을 줬었죠. 이런 서양의 학문에 반대하면서 우리의 좋은 것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최재우라는 사람이 만든 게 이 동학입니다. 이 동학은 유교와 불교와 도교 그리고 토속신앙이 융합되어 있는 종교인데 이 동학이라는 게 민중들 사이에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게 돼요. 정말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떤 그 문화 같은 거 있죠? 그 문화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더치페이 하는 문화가 있어요. 선생님이 좀 라떼는 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선생님이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더치페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좋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빠르게 더 퍼져나가고 있죠. 반면에 이 동학 같은 경우에도 백성들한테 굉장히 좀 끌어당길 만한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퍼졌을 거예요. 같이 볼게요. 일단 동학의 사상은 인내천 사상이에요. 한자 시간에 배웠죠.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위험한 사상 중에 하나였어요. 자, 당시에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죠. 양반이 있고 왕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평민이 있고 그 맨 아래층엔 노비가 있는 노예제 사회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도 사람이죠.
신하도 사람이고 노예도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사람이 곧 하늘이니까 왕 사람, 나 사람, 평민 사람, 양반 사람 다 사람이니까 사람은 하늘 아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네, 모두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이 평등주의를 당연히 백성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평등주의가 정말 너무나 좋겠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 사이에서 동학이 급속도로 퍼지게 돼요. 사실은 이 동학이 퍼지게 되는 이유는 평등주의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 기억나죠? 함정카드 최애국 대우. 최애국 대우 알죠? 최고의 혜택으로 대우한다. 이 최애국 대우 때문에 서양에게 엄청나게 많은 조선의 이권이 넘어가게 돼요. 선생님이 하나 더 예를 들어주자면 은산금강이라고 아시아에서 전설적인 금강이 하나 있어요.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많은 금이 그 금강에서 나왔거든요. 그 운산금강에서 유행한 유행어가 하나 있어요. 노다지. 노다지라고 들어봤어요? 이 운산금강에서 금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는데 서양인들이 생각하는 거 쏟아지는 것만큼 금이 이제 모여지는 게 적었대요. 알고 보니까 조선인들이 운산금강에서 이제 일을 하는 조선인의 광부들이 금이 나오면 이제 귓구멍이나 콧구멍 혹은 이제 다른 곳에다가 이제 숨겨가지고 이제 금을 반출하니까 금이 이제 미국인들이 금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본 거예요. 금덩어리가 큰 게 나왔네 하면은 헤이 노터치 하라고. 일단 내가 금을 가져갈 거니까 당신은 터치하지 말라고 하면서 노터치라고 말을 했는데 조선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 저 서양인들은 금을 노타치라고 부르는구나, 노다지라고 부르는구나 하면서 이 노다지라는 말이 탄생을 했는데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많은 금이 나온 금강의 채굴권을 미국인들이 다 가져가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산림 채굴권이나 철도 부설권 같은 이권도 러시아와 영국이랑 미국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서양에게 이권을 빼앗기니까 서양에 대한 반감이 있었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 1876년 강화도 조약 기억나죠? 쓰리무였어요. 무항세, 무관세, 방곡의 무제한 유출이라는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쌀이 일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1889년에는 방국령, 국내의 쌀을 해외로 반출을 불가시키는 법이 생길 정도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쌀을 대부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조선인들은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반감도 커졌고요. 농민들의 삶은 극도로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동학의 성격이 지금 다 나왔어요. 일단 동학은 평등주의를 주장해. 기존의 조선의 이제 봉건사회적인 봉건사회적인 요소였던 신분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걸 통해서 반봉건주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동학의 사상이. 또 하나는 서양에게 혹은 일본에게 빼앗긴 각종 이권들에 대해서 이걸 되찾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반외세, 외부의 세력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봐보도록 할게요. 이것 때문에 동학이 거의 5G급으로 빨리 퍼졌죠. 자,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의 초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왕이나 당시 조선의 관료였다면 이 동학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하늘 아래 사람이 곧 하늘이니까 하늘 아래 왕이든 관료든 양반이든 평민이든 노비든 다 똑같대요. 신분제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동학의 교주였던 최재우를 혹세무민, 속된 말로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최재우를 잡아서 공개 처형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동학 신도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주였던 최재우 선생님께서는 정말 훌륭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백성들을 위한 말씀을 하신 분인데 왜 이분이 사기꾼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교조신원운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교조신원운동. 쉽게 교조라는 거는 그 종교의 대장을 얘기하고 교주를 얘기하고, 신원이라는 거는 교조의 그런 잘못된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벗겨달라는 운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교조신원운동은 교주의 명예를 회복하자라는 움직임이었고, 이게 삼례라는 지역의 집회와 보훈 집회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동학 교도들의 힘이 차츰차츰 커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동학이 이제 완전히 폭발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고부구주 조병갑의 횡포 때문에 일어난 고부분기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시 공무원들은 지금 현금을 받지만 당시 공무원들은 급여를 쌀로 받았어요. 근데 조선에서 쌀이 가장 많이 나왔던 지역이 어디죠? 그렇죠. 전라도 지역이 쌀이 가장 많이 나요. 당시에는 이제 이 전라도 중에서도 이 고부라는 지역은 특히나 쌀이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서로 이곳에 군수를 하려고 했었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곳에 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쳐가지고 군수가 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시험이 아니라
삼가오리에게 얼마나 많은 뇌물을 주느냐에 따라서 발령 지역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부군수에도 조병갑은 또 조치네요. 풍양 이씨겠죠? 이 조병갑은 당시 집권자들에게 어마무시한 뇌물을 갖다 바치고 고부의 군수가 됐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세도정치기에 설명했었죠? 세도정치기에서는 자신이 바친 뇌물의 10배, 100배, 1000배를 뽑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병갑은 고부에서 투자한 거 이상의 돈을 뽑기 위해서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이거 만석보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보라는 게 뭐냐면 물을 가두는 저수지예요. 근데 조병갑이 이제 고부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물이 부족한 이 전라도 고부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후손만큼은 풍부한 물을 가지고 정말 풍요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파괴했다 그래요.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저수지인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유면중학교 운동장인데 갑자기 이제 교장선생님이 그러실 리는 절대 없겠지만 여기에 저수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삽을 들고 저수지를 크게 파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팠어. 마침 팠는데 정말 파는 과정이 쉬웠겠어요? 엄청 힘들었겠죠. 운동장만 파는 것도 힘든데 이 보는 크기가 엄청나게 컸어요. 인하대학교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보를 팠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이 보의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조병갑 씨는 자신이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시민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여러분들 지금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만석보는 우리 가나에서 국가에서 관리를 할 거니까 이 만석보를 이용하면 이용요금이 열량씩 내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어이가 없죠.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든 만석보인데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우리한테 돈을 내느냐 라고 하면서 당시 촌장이었던 이제 전봉준의 아버지가 고부군수 조병갑에게 가서 직접 따집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이 보의 이용료를 우리가 왜 내느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조병갑 씨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에 토를 다는 거야? 쟤 좀 때려, 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조병갑 씨가 전봉준의 아버지를 이제 태형을 가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 태형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형벌이에요. 실제로는 이 태형은 그때 말로 이제 곤장을 때리는 건데, 이 곤장을 99대 이상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왕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왜? 이 태형을 맞으면 엉덩이나 등을 맞게 되는데, 이게 장독이라고 해요. 독이 올라가지고 99대 이상 맞으면은 99.9% 죽어요. 나머지 0.001%는 이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고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거예요. 맞는 게, 곤장을 맞는 게. 그래서 흥분의부종 같은 거 보면 흥분은 매 맞는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당시에 이제 전봉준의 아버지는 연세가 이제 많으신 노인이었어요. 근데 이 노인이 곤장이 50대 정도 맞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피를 토하면서 2, 3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이때 전봉준이 이제 분노를 하게 돼요. 분노를 해서 이 사발통문을 쓰게 됩니다. 이 사발통문은 수능이나 아니면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건데, 이 사발통문이 뭐냐? 이 사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국사발이나 밥사발이라고 들어봤죠? 이 밥그릇이에요. 이 밥그릇을 엎어가지고 이름을 쓰는 건데, 여기에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고부 군수 조병갑이 미쳐 날뛰는데 이거 제압해야 되지 않겠냐? 여기 같이 할 사람 모여! 해서 여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승석, 이규원, 김민식, 이런 식으로 이름을 써도 되니까 사람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주동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걸 쓰면은 제2 난의 주동자를 맨 앞에다 이름을 써요. 나 최동석부터 시작해서 김민식, 이구원, 이태환 등등 애들이 이제 쳐들어가자 이렇게 쓰는데, 이 사발통문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사발을 엎어서 쓰니까 누가 이 난의 주동자인지 알 수 없게 한 게 사발통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발통문에 이름을 쓴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일어난 게 고부밀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부 가나가 쳐들어가서 조병갑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조병갑이 이미 런을 해버렸죠. 도망을 가고 이제 고부 가나가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그 고부 가나가 쑥대밭이 됐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아넥사라는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아넥사 이용태가 와가지고 이제 진상을 조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거, 여러분이 만약에 재판관이에요. 혹은 당시에 관리예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 조병갑이라는 사람은 만석보 사건 이외에도 백성들한테 툭 하면 이제 돈을 뜯기도 했었고, 저번에 배웠었죠. 삼정의 문란이 거의 흥선대원군이 바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황복이나
아니면 전정이나 군정을 가지고 또 장난질을 치면서 백성들을 수탈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백성들이 얼마나 참기 힘들었으면 고부 가나를 공격했겠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제 국가의 시설인 관할을 공격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고부 관할을 공격했던 전봉준을 비롯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시작했고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이용태의 횡포가 없었으면 아마 동학농민운동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이 이용태라는 아네스타 이용태가 백성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달래줬으면 끝났을 텐데 하지만 이 이용태는 백성의 편이 아닌 조병갑의 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이제 진행되는지 봐볼게요. 자, 결국 농민들이 이제 이용태가 횡포를 벌이기 시작하니까 무장갑 백산에서 1차 분기가 있었어요. 이 백산이라는 곳은 지역 이름인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서면 백산이요, 앉으면 죽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선생님 사진 한번 봐볼게요. 여기 사진을 보면 당시 이제 백산 분기를 표현했던 그림이에요. 보면은 백성들은 전부 다 하얀색 두건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서 있으면은 하얀색 산으로 보였대요. 이 산 전체가 하얀색으로 뒤덮여 있다. 반면에 백성들이 쭈그려 앉으면 죽산으로 보였대요. 이 죽자가 대나무 죽자인데 여러분들 죽창이라고 들어봤죠? 이 백성들이 당시에 죽창을 다 들고 나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앉으면 대나무 밭으로 보일 정도로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정부나 혹은 서양 세력에 그런 불만을 가졌던 백성들이 어마무시하게 이 백산으로 몰려들었고 결국 이 죽창을 가지고 이제 대대적인 농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이 농민 부대는 황토현이라는 지역에서 관군하고 싸웠고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전주성이라고 들어봤죠? 이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씨 왕조의 본관이 어디죠? 네, 전주 이씨입니다. 그래서 이씨 왕조의 본관이 전주성에 점령당했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크나큰 위기 상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청나라에 또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왜? 관군이 황토현과 전주성에서 패해서 도저히 농민군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 청나라에 지원을 요청하게 돼요. 이 청나라가 이제 들어왔죠? 이제 어떤 카드가 뜨겠죠? 그렇죠. 마법 카드가 뜨겠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1884년 갑신정변이 끝나고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가 동시에 철수를 하면서 조건이 있었죠. 청나라 양국의 군대가 조선에 파병이 되면 파병되는 순간 상대 국가에게 알릴 거라는 조약이 있었죠. 이 조약이 텐진 조약인데 이 텐진 조약 때문에 청나라 군대가 이제 조선에 파병되는 순간 일본 군대가 조선에 파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모두 조선의 땅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자, 농민들은 당시 정부도 그렇고 농민들은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농민들은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들고 일어난 거는 탄간 우리와 서양 세력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선 건데 우리 때문에 청나라 군대랑 일본 군대가 들어왔네? 하면서 정부의 대표랑 만나려고 해요. 그래서 정부와의 대표와 농민 대표가 만나서 맺은 게 전주 화약입니다. 이 화약이라는 거는 서로 이제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농민군과 정부가 이제 서로 이제 앞으로 잘할 것을 약속하면서 화해를 했고 농민 군대는 자연스럽게 전주성에서 해산하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더 이상 조선에는 군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들어왔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정중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희 필요해가지고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농민 군대 다 해산했으니까 이제 너희 필요 없어? 이제 가도 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 군대와 청나라 군대에 동시에 철병을 요청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전주하얗고 청인 양군에게 철수를 요구했는데 청나라 군대는 돌아가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누가? 일본 군대가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어떻게 했다? 네, 경복궁을 불법적으로 점령합니다. 당시 경복궁에 누가 있었죠? 네, 고종과 명성황후와 같은 왕족이 있었는데 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린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일본의 경복궁 점령을 지켜보고 있었던 농민군대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다시 한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어나자라고 하면서 2차 분기가 일어납니다. 이 2차 분기 이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선생님이 그러면 농민들의 요구사항도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계실 때 만나요.